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시죠.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주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오늘 조금 아리송합니다. 종목들의 변동도 크고 지수는 좀 생각보다는 오늘 약하잖아요. 네, 어떤 주제 살펴볼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젠슨항 CEO가 지금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기조 연설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습도가 85% 그리고 30도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북적북적 거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 될 것 같은데요. 기조 연설이 있었는데 대만 지도를 펴고 기업들의 로고를 보여줬습니다. 팀 타이완으로 불리는 뭐 TSMC라든가 폭스콘 같은 기업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대표님, 대만 기업들과 이렇게 공고히 관계를 가져간다, 파트너십을 맺는다. 지금 삼전에서 뭔가 이렇다 할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우리 기업들이 조금 팽당하려나 싶은 우려감도 좀 생기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젠슨항 씨가 원래 모국이 대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AMD의 대표도 대만 분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업계를 이끌어가는 건 대만 사람들이, 대만계 미국인들이 다 끌고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AMD CEO하고 젠슨항 CEO하고 또 사촌 관계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근데 지금 이게 큰 틀로 보셔야 되는 게 단순히 대만에다 투자를 한다, 관계를 공고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팽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엔비디아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지금 미국 내에서 회사가 있으니까 아예 대만의 법인을 세워서. 오히려 중국으로 진출하는 걸 좀 더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포석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R&D 허브를 지금 대만에 짓겠다고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됐고, TSMC, 폭스콘, 대만 정부랑 협력해서 이제 AI 슈퍼컴퓨터 구축을 발표했는데 또 중요한 거는 거기에 지금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했잖아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가야 될 길. 물론 이제 지금도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단순히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을 해서 아예 그냥 풀 패키지로 가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어떤 AI 반도체도 우리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NV 링크의 새로운 버전이죠. NV 링크 퓨전이라는 버전 기술을 공개했는데 한마디로 AI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가 중간에서 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AI 반도체 칩의 이 호황은 조만간에 이제 마진율도 좀 떨어질 거고, 경쟁 업체들도 등장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LL 거대 언어 모델 기반으로 하는 그 칩의 수요는 차츰 줄어들겠죠.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업그레이드 정도만 되는 정도로 가겠죠. 그래서 폭발적인 수요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서 10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AI 생태계 플랫폼을 어떻게 진화시키겠다라는 거를 엔비디아가 먼저 선언하면서 약간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딩 관련돼서는 아마존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아마존의 역할을 AI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해보겠다라는 이제 포부인데 그걸 이제 대만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아니라 대만을 하겠다는 건 미국 정부가 지금 간섭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예 대만 법인을 따로 세워서 자회사 개념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소외받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삼전이요. 네. 삼성전자는 이미 소외받고 있죠,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 정도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삼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SMC가 물량이 워낙 캐파가 풀로 차 있기 때문에 근데 TSMC 전략은 또 어떻게 돼 있냐면 대만을 벗어나는 게 또 전략이에요. TSMC는 그럼 미국으로 가야 돼요? 미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쪽으로 이제 싱가포르 넓히고 있죠. 그 이유는 굳이 내가 대만에만 있어서 문제가 되면 괜히 나중에 판매하거나 주로 고객들이 다 대부분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TSMC 실적의 대부분은 아마 애플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정도고 나머지가 다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AMD도 그렇고 다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너무 대만에만 갇혀 있으면 나중에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TSMC는 오히려 지금 바깥으로 팽창하고 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엔비디아는 오히려 지금 대만으로 좀 들어가는. 예. 다른 행보를 보고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긴 있네요. 예, 그만한 이유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삼성전자는 이제 뭐 퀄컴이라든지 TSMC가 만들어주지 못하는, 빨리 만들어주지 못하는 반도체들을 좀 파운드리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사실 TSMC랑 삼성밖에 없다라고 보면 네. 두 개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조만간에 이 파일을 어느 정도 뭐 퍼포먼스를 좀 쌓으면서 가면,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지금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조만간에는. 그래서 저는 피해보다는 이 사건으로 뭐 삼성전자가 피해를 본다라는 부분들은 좀 너무 억측이 좀 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수 효과를 오히려 볼 것이다. 오히려 네. 지금 뭐 사실은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인텔은 사실은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는 캐파를 좀 키우면서 이력을 좀 쌓아가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 안에서 DGX 스파크라고 하는 이제 개인용 PC를 또 얘기를 했고요. 네. RTX 5060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다 SK 하이닉스 관련된 부품들이 다 들어가죠. SK 하이닉스께 들어가는군요. 예, 그래서 네네. 이제 DGX 스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용 PC, AI가 강화된 PC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한번 소캠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캠 관련된 게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심텍 같은 회사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네. 예,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소캠. 되고, 예, 소캠 기판 만드는 뭐 TLB, 심텍 이런 회사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RTX에도 들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뭐 GDDR 관련돼서 GDDR7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도 마찬가지로 또 나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밸류체인이 앞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중요하고, 그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죠. 간밤에 이제 시트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HBM은 오히려 2026년, 5년, 6년 넘어갈수록 쇼티지가 날 거다. 삼성이 참전해서 확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네. 못 들어오면서 오히려 지금 계속 수율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필요한 양보다 만들어지는 양이 적다.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수율만 좀 높이고 잘 만들면, 지금처럼만 하면 네. 엄청난 수혜를 보겠죠.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 오늘 시장이 뭐 2차 전지도 빠지고 뭐 분위기 이상하지만 하이닉스가 오늘 2% 올라오는데 네. 어제 이상하게 그냥 빠진 거죠, 사실은. 겁먹고 뺀 건데, 여전히 HBM 관련된 밸류체인 라인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뭐 하나비전,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회사들 여전히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좀 돌릴 때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걸로 보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지역적으로는 소캠 관련주들도 지금 많이 눌렸습니다. 네. 한동안 올랐다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산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뭐 HBM, 소켓, 엔비디아 라인으로 연결된 하이닉스 오늘 굉장히 퍼포먼스 좋고요. 그렇다고 삼전이 팽당하는 거 절대 아니다. 삼전 나름의 일단 경쟁력을 가지고 낙수 효과 이제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저희 젠스형 CEO가 AI 팩토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냥 트렌드가 시대 트렌드가 아니다. 지금 새로운 산업 시대의 핵심 인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멘트들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 하이닉스고 그렇습니다. 네, 포인트 어떻게 잡으세요? 네, 죄송한 이야기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엔비디아 컴퓨텍스 보면서 그렇게 투자분들을 만족시켜줄 만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부분들이고, 그런 평가들이 이 종목의 일간 변동성이라든가 수급을 통해서 이런 엔비디아랑 GPU랑 뭐 SKS 밸류체인 둘러싼 시선들이 확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도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 2년, 3년 넘게 하면 이런 일들은 좀 비일비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모든 나라의 정책을 다 외우고 다니지 않지만, 보통 이렇게 나라 봤을 때 어떤 대지를 조금 저렴하게 준 다음에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해서 설비를 진행한 다음에 실적이 나왔을 때 나중에 뭐 수익금을 조금 일부 나눠받다든가 아니면은 기업의 좀 지분을 좀 나눠받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의 어떤 정책들을 비교했을 때 최근에 이제 미국이 예전에는 뭐
어떤 임대료도 안 받고 유치했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못 살게 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이 정부가 이 기업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재를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제재를 하고 있는 추이가 세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항 CEO 입장에서 예전에 미국에서 정말 경영하기가 좋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자꾸 미국에서 자꾸 견제를 하고 자꾸 얘네랑 거래하지 말라고 하고 그랬을 때는 어떤 부지 다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TSMC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출을 통한 비용을 줄이고자 현지에다가 이제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다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이제 매출처 다변화도 할 수 있고 유통로 다변화도 할 수 있고 비용도 감축할 수 있다. 초기 공장 증설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나중에 5년, 10년간의 중장기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 TSMC 입장에서도 이익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대의 변화를 봤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그 변화를 파악을 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좀 바꿔나가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저는 딱 봤을 때 뭐 TSMC가 뭐 퀄컴이랑 손을 잡든 뭐 포스콘과 손을 잡든 AMD랑 손을 잡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가장 첫 번째 수혜는 TSMC가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TSMC가 수혜를 얻을 때 TSMC에서 이 GPU를 조립하기 위한 HBM은 당연히 SK하이닉스부터 받을 것이고 HBM3나 HBM3E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삼성전자도 갖다 내겠지만 삼성전자 양품률이 제가 파악했을 때는 50에서 60% 사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70%가 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3E를 넘어서 HBM4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SK하이닉스만큼이나 삼성전자 열심히 검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3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한테 밀렸지만 HBM4랑 CXL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를 이기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못 이길 거다, 이길 거다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정말 이 자신한 대로 SK하이닉스를 이길 것인가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반응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 크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대표님과 유사합니다. HBM과 SK하이닉스 관점으로 밸류체인을 유심 있게 보되 뭐 심텍이나 어떤 뭐 이런 기판 관련 종목이라든가 소켓 관련 종목들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는 변동성이 좋은데요. 이미 투자분들이 주목한 종목들이 좋은데요. 라고 했을 때는 HBM, 그 다음에 좀 신선한데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없을까라고 했을 때는 뭐 소켓이나 기판주 이런 섹터들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향 따라 선택이 가능한 선택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두 분이 주목하시는 핵심 종목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의 종목 보실게요. 네, 한미 반도체 가지고 오셨고요.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이오테크닉스를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일중 변동이 좀 크더라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약하게 오는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어떤 점 좋게 보세요? 일단 지금 너무 그 지역적인 이슈에 매몰돼서 자꾸 이제 매매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비전 경쟁자가 들어와서 독점 체제가 깨졌다라는 거에 너무 방점이 찍혔죠. 네. 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물론 그 중간에 이제 AI 버블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HBM이 이제 약간 공급 과잉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 공급 과잉이 아니라 지금 쇼티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HBM을 만드는 장비 회사 중에는 가장 탑픽은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러면 TC본딩 장비에서는 여전히 어제 간밤에 또 이제 CLSA에서 이제 리포트 나온 걸 보면 목표가 12만 원으로 나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주 내용은 결국에 TC본딩 장비는 한미반도체다라는 거고, 네. 지금 점유율은 거의 90%입니다. 지금 하나 세미텍이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후발주자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HBM4 장비는 이미 이제 한미반도체 개발 완료하고 출시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아직 한화 쪽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당장 3E 장비는 한화가 들어와서 이제 같이 경쟁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단계는 또 한미반도체가 먼저 치고 나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SK하이닉스를 가장 위협하는 쪽이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격차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또 지금 TC본딩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죠. 그러면 향후에 SK하이닉스가 독주를 하든 아니면 마이크론과 양강 체제가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가 되든
어느 쪽에서든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은 한미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하나비전과의 그 싸움에 너무 매몰되셔서 하나비전이 더 좋지 않아? 뭐 하나비전이 더 매력적인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하나비전은 이미 주가가 연초부터 계속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좀 주가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올해 4월 달에 저점 58,000원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좀 전환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공격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저도 한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한 10만 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한 12만 원까지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동요하고 있는 구간이 기회다라는 관점이고요. 22하고 26일에 IR 잇따라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눈 코멘트도 조금 주목해 보셔야겠어요. 이오테크닉스 점검해 볼까요? 참, 이 HBM 장비 쪽에서는 좋은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 안 나오실 때는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대표님과 같이 하니까 한미반도체는 일부러 뺐고 그 다음에 제가 보통 PSK홀딩스나 뭐 파크 시스템즈나 아니면 뭐 SNS텍 뭐 이런 종목들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오테크닉스도 비슷합니다. 일단 반도체 HBM 장비다라는 거 맞지만 뭐 레이저 커팅이냐 아니면 방막 쪽이냐 아니면 후공정 패키징이냐 이런 차이고 실적 추이는 비슷하더라고요. 당연히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실적 퍼포먼스가 강한데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 아니면 애플 이런 퀄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글로벌 전망 매출처를 보유한 기업들은 보통 2분기랑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고 3분기랑 1분기에 실적이 다시 좀 훼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오테크닉스를 말씀드리지만 사실 뭐 PSK홀딩스나 뭐 이런 종목들도 결코 뭐 파크 시스템자 이런 종목들도 결코 나쁜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일단 가장 많은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랑 애플, 퀄컴 등 매출처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레이저 커팅기가 뭐 모바일 AP라든가 HBM 제조에 필요한 이제 글로벌 전방 매출처 한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뭐 거래 대금 이제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수급이 좋은 이유를 봤더니 일주일 전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fem토초 레이저라고 해가지고 1초에 1촌저번의 진동을 주는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서 글로벌 메모리 메이커들의 장비 수주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뷰가 있으면서 최근에 그 리포트 나온 뒤로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걸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니까 반도체 HBM 중에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 이오테크닉스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13만 1,000원부터 한 12만 6천원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12만 원 정도 설정을 해보고 1차 목표가는 14만 5천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까지 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증권주 섹터 조금 살펴드릴게요. 네, 이유인은 신고가입니다. 글쎄요, 조용하지 않고 요즘은 조금 요란해진 것 같은데, 네, 증권주에 유독 또 이제 관심 쏠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체거래소 출범 딱 2달 됐습니다. 아침 8시에 증시가 깨어나죠. 이렇게 되면서 실적에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멘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발언이 나왔습니다. 워낙에 또 자사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근에 증권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대표님께서 여전히 뭐 PBR 열등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전히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증권주 올라오고 있는 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일단 연초부터 증권주를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의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제 약간 분위기 몰이를 좀 했는데 다행히 이제 보면 주가가 잘 갔죠. 네. 한 4월 이후부터 잘 갔는데 사실 이제 대선 국면 접어들면서 잘 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좋아졌던 이유가 실적 발표 지금부터 좋아진 이유도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승수 효과를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지금 미국 시장 관련돼서 대형사들 같은 경우 미국 투자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그게 수익이 생각보다 한국 주식보다 좋습니다. 네, 환전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도 좋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뭐 채권 트레이딩이니 뭐 각자 트레이딩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그 외에도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대체거래소의 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선 주자의 발언까지 같이 이제 좀 좋아지는데 저는 이제 좀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어떻게요?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붙어 있는 건데 네. 예, 그럼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상법 개정은 불 보듯이 뻔한 거고 지난번에 개정했던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정이 되고 나면 예전에 일본 증시가 한 10년 전에 이런 법 체제 바꾸고 지배구조 이슈 바꾸면서 거의 한 제가 알기로 지금 4만 포인트까지 찍고 내려왔는데 그때요. 예, 그 전에 얼마였냐면 10,000포인트도 안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10년 차트 한번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그럼 10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좋았냐? 경제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더 안 좋아졌죠. 예, 근데 지금 워렌 버핏이 잘 들어갔던 시점도 거의 중간쯤에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그 이슈만으로 지배구조 개편하고 주주 이익을 환원하는 것만으로도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수 있다. 그래서 5천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00인데 PBR이 0.8? 0.8에서 0.9 사이 정도죠. 네. 그럼 이게 2.0 되면 어떻게 되죠? 5,000포인트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겠죠. 와. 예. 네. 허무맹랑한 숫자가 아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PBR만 올라가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상장 주식주들이 좀 줄어야 된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계열사를 많이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좀 통폐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또 했죠. 이재명 후보가.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메리츠 금융지주죠. 메리츠 화재, 증권, 뭐 이런 종금 여러 회사들을 다 합병해서 하나로 묶어버렸죠. 근데 지금 금융주들이 보통 받는 PBR, 증권주들이라든지 은행주들이 받는 PBR이 0.6에서 0.8 사이입니다. 근데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는 1.9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가장 간편하게 이렇게 합칠 수 있는 쪽이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NH 같은 미래에셋이나 NH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자회사들이 있는데 특히 미래에셋은 자회사가 많이 있죠. 생명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고요. KB금융도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회사고 네. 그러면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증권주들 한국금융지주 같은 회사들 보면 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자회사가 없습니다. 네. 그럼 한국금융지주가 지금 PBR이 얼마냐면 한 0.6입니다. 0.6. 그거밖에 안 되군요. 예. 네. 그러면 2배 가면 여기서 2배가 아니라 4배 갈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지금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깃합니다. 엄청난 퍼포먼스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네. 증권주가 참 강한데, 여전히 싸다는 시각이세요.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실지요? 네, 저도 동의를 하고 이제 장단점 같은 경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 역시도 이제 증권 전문가이고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말씀드릴 때 단점할 때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는 좋죠. 어떤 자사주 소각을 강제화해가지고 근데 이제 자사주를 강제화한다고 했을 때 일반 사기업들은 보통은 이제 창업자가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보입니다.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문 경영 체제로 가고 있고 금주 같은 경우는 투자라고 했을 때 인프라 투자, 설비 투자는 하더라도 뭐 지점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이. 그래서 금융주들이 뭐 외국인 투자 비중 70%고 뭐 유보율이 몇천 프로, 몇만 프로인데 그들이 굳이 그렇게 유보금을 쌓아둘 필요 있나? 그들이 뭐 해외로 나가서 지점을 몇 개 짓고 그다음에 그 금융사 안에 있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 몇 대 바꾼다고 그 유보금을 뭐 몇천 프로 쌓아둘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강제했을 때는 정말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이 금융주를 들고 있다가 어떤 상법 개정이 됐을 때 콕콕 찔러만 주더라도 배당금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일본 사례를 들어주신 것처럼 정말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 강제화 됐을 때는 이런 톡톡 건드리기만 해도 배당금 튀어나오고 주주들한테 긍정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데 그 기업이라든가 그 나라의 체력은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 평론가라든가 기업인 마인드보다는
투자자, 증권 전문가 마인드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후폭풍이 나중에 다가오더라도 후폭풍 기조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 5%, 6% 챙겨주면서도 PBR이 여전히 1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진행했을 때는 PBR이 추가 상승할 것이고 PBR이 추가 상승한다는 것은 자산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더라도 어떤 성장주가 강세를 보일 때는 금융주에서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지만 아예 추세를 꺾을 만큼 외국인과 걔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안전한 섹터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은행주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 잠깐 뉴스 팔로업을 해가지고 뉴스 나왔을 때 슈팅 나왔을 때 이런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좋다고 했을 때는 뭐 증권주나 화재주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년서 PBR의 수모를 이제는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죠? 네, 두 분의 의견 그렇습니다. 여기서 탑픽 골라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종목은 한국금융지주 이미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은행도 괜찮다고 해주셨는데 이쪽으로 가셨습니다. 각각 1분씩 딱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포인트하고 전략 듣겠습니다. 네,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에 제가 한 15년 있었는데 네. 거기 대표이사가 분기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ROE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ROE가 몇 프로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ROE가 계속 올라가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곳이 한국금융지주고요. 지금 현재 ROE가 올해 예상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ROE가 10%가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항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최근에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아직 PBR 0.6배 그다음에 자회사라든지 이런 그런 중복 상장 이슈가 없는 회사라는 부분에서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국금융지주 지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한 9만 원대 초반까지 눌린다라고 하면 여전히 사봐도 되는 매력적인 종목이고 배당 성향도 한 5% 가까이 됩니다. 물론 주가가 올라가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익을 많이 내면 또 더 주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한번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목표가는 얼마예요? 지금 제가 아까 단순 계산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신고가 영역이죠. 한국금융지주가. 네, 이제 예전에 2021년도 4월에 12만 원대 한번 갔었는데 그 자리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겠나. 아이고, 네. 예. 굉장히, 네. 상법 개정되고. 그러니까요. 예, 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조정호 회장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모든 회장님들이. 알겠습니다. ROE를 핵심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큰 수익 날 것 같은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어요. 하나투자증권은요? 네, 저는 우선 단기적인 관점으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관점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NH투자증권이나 그다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DB손해보험이 가장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금융주랑 증권주 줄을 세웠을 때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 뭐 저평가냐, 아니면 뭐 주저하는 뉴스가 나왔느냐, 아니면 뭐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느냐, 뭐 무관심이냐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일단 그 중간에 있는 종목 중 하나투자증권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배당으로 했을 때는 NH투자증권이랑 DB손해보험이 훨씬 더 좋으니까 난 매매를 잘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 그 두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투자증권이 분기 실적 기준에서 적자가 한두 번 정도 나오지만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PBR 기준으로 0.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들어오면서 오늘 이제 하나로 비트코인이 1억 4천 정도 됐다가 1억 5천 넘어갔다라는 소식들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대선 후보분들께서 뭐 건설이라든가 뭐 AR라든가 이런 쪽에도 정부 정책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그 뒤에 STO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STO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핀테크 기업들 제외하고 있을 때는 뭐 하나금융지주나 하나투자증권을 들 수 있는데 증권이면서도 STO 관련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수급동에 봤을 때도 외국인은 그저께 많이 산 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일부 줄이고 있지만 매도 금액이 매수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일부 단기 차익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기관 순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PBR이 0.4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부터 이제 11선, 이동평균선 11선까지 분할 매수한 다음에 손절가는 3,700원 정도,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4,250원 정도 잡고서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수는 오늘 답답이 모드지만은 종목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응에 있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점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리스크 실수를 줄이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김형희 전문가의 자세한 멘트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인의 시선입니다.